제국주의 일본이 그 거대한 전쟁을 어떻게 치룰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은 사실 바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어두운 역사, 어떻게 조선이 체계적으로 동원되었는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처음에는 이데올로기로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시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과 자원, 그야말로 모든 걸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5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당시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일본의 끝없는 야망이었어요. 아시아를 손에 넣겠다는 그 공격적인 팽창. 이걸 뒷받침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바로 식민지 조선이었습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이 불씨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게 보이죠? 1937년에는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이제 일본은 정말 나라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말 그대로 총력전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냥 막 끌고 가고 물건을 빼앗으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걸 넘어서서 아예 조선인의 정체성 자체를 뜯어고치려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들의 핵심 도구였어요. 황국신민화 정책.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라고 강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내세운 구호가 뭐였냐면 바로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평등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흡수시키기 위한 명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간 어린 아이들이 이걸 외워야 했다는 걸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이게 그냥 문장 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되뇌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세뇌 과정이었던 거죠. 천황한테 무조건 충성하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우리는 하나다 하고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매일 신사에 가서 절하게 하고 우리말 대신 일본어만 쓰게 하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잖아요. 이 모든 게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조선의 문화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설계된 아주 체계적인 족쇄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오감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몸과 삶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물 위에다가 이제는 모든 조선인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릴 아주 촘촘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면 통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진화했는지 딱 보입니다. 처음엔 어땠나요? 국민정신총동원. 이름부터 뭔가 정신적으로 좀 도와달라, 협력해달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불과 2년 만에 국민총력연맹으로 바뀌면서 이건 그냥 조선총독이 직접 까라면 까 하는 식의 완전한 상명하복 조직이 된 겁니다. 이제 협조나 설득 같은 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강제만 남은 거죠. 이 통제 피라미드,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해요. 맨 꼭대기에 조선 총독이 있고 그 명령이 도, 군, 읍, 면으로 쫙 내려오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 애국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가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그야말로 거대한 감시망의 가장 작은 세포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줬는지, 조선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전쟁을 위한 부품이나 연료처럼 취급받았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목록을 시간순으로 보면 일본이 전쟁의 수렁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엔 지원병이라고 자원하는 사람만 받는 것처럼 시작했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닥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공장으로, 광산으로. 나중엔 대학생까지 군대로 끌고 가고 결국엔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 이건 수많은 여성들을 공장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위안부라는 이름의 끔찍한 성노예 제도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만 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쥐어짜는 것과 동시에 이 동원 시스템은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정말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군인들 먹여야 한다면서 농부들의 쌀을 다 빼앗아 갔고요. 총알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야 한다면서 집집마다 있는 녹그릇, 숟가락, 심지어는 사찰의 종까지 다 떼어갔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가원금이니 애국채권이니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강제로 걷어갔죠.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탈탈 털어간 겁니다. 결국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거대한 착취의 톱니바퀴는 멈춥니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는 완전히 황폐해진 뒤였죠. 사람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땅의 자원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억압의 기계는 멈췄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선명하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 사람들, 그리고 자원까지 모든 걸 10년 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빼앗겼을 때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닿아 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